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성당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봄꽃이 만개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성당 안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은은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부 38세 박소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성당 뒤편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신랑 45세 이준혁은 제단 앞에서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강병원에 실력 있는 내과 전문의인 그는 15년간 의사로 일해오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창백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박소영이 천천히 제단으로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감탄했지만 두 사람을 아는 이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7살의 나이 차이, 3개월이라는 짧은 교제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혁이 평소 신중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 점이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주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제단 앞에서 마주 선 순간 이준혁이 박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이준혁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박소영은 그 진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혁 씨, 박소영 씨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당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보호하며 존중하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소영 씨도 같은 마음으로 맹세하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박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지 교환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박수가 성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는 하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피로연장에서는 축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혁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각 테이블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분과 결혼하셨네요. 병원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복이 많죠.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 이준혁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준혁 씨, 어디 아프세요? 옆에 앉아있던 박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이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준혁 씨, 박소영의 비명소리가 피로연장을 울렸습니다. 피로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 중 의사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준혁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준혁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지 정확히 3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 강민수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45세 남성이 결혼식 당일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피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단순한 돌연사로 처리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부검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평소 심장 질환의 병력이 없었고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사건 파일을 들춰보며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45세 남성이 특별한 지병도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더욱 의아한 점은 신부 박소영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하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신부라면 패닉 상태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응급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한 하객은 증언에서 박소영이 마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박소영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만났고 이준혁이 먼저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준혁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준혁의 동료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의 이준혁이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는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박소영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던 그녀가 갑자기 새 옷을 사입고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은 박소영이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에 야근 수당까지 아껴가며 살던 분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이준혁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한 달 전 이준혁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소영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예금, 주식까지 포함해서 총 20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결혼 준비가 아니라 뭔가 계획적인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형사는 박소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산 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위치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박소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소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 형사가 이준혁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 묻자 박소영은 남편이 항상 건강하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결혼, 재산 이전, 그리고 신랑의 갑작스러운 죽음. 모든 것이 너무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강 형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소영이 정말로 무고한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해강병원은 이준혁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던 이준혁이 결혼식 당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함께 다양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는 연일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결혼 전에 모든 재산을 박소영 명의로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병원 곳곳에서 나오면서
박소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간호사에서 갑자기 의심의 대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병원 로비에서도,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디를 가나 박소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멈췄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일하게 박소영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함께 15년간 일해온 선배 간호사 김미경 뿐이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요, 선배님. 박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이 이준혁에게 독을 먹였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문은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모 병원 간호사의 남편 독살 의혹, 결혼식 당일 신랑 사망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추측, 요즘 여자들이 무섭다는 비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소영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속삭임과 시선이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박소영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소영은 이준혁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 미안해요. 사실 이준혁은 생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소영에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이준혁이 남긴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이준혁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글, 사람들의 오해가 걱정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박소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견뎌내야 한다고, 준혁이 말한 대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소영과 이준혁의 진짜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가을 해강병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특별한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태수 씨 70세. 말기 폐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이준혁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준혁은 아버지의 병실을 매일 찾았지만 바쁜 의사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최선의 치료와 간병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수 씨를 전담으로 돌보게 된 간호사가 바로 박소영이었습니다. 박소영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남다른 정성을 쏟는 것으로 병원에서 유명했습니다. 이태수 씨는 처음에는 낯선 간병에 어색해했지만 박소영의 세심한 배려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업무적인 간병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박소영의 개인적인 사정도 이태수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약혼자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박소영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정규 근무 외에도 개인 간병을 자주 맡아서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태수 씨는 박소영을 정말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야간 근무가 아닌 날에도 병실에 들러서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이태수 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점점 더 박소영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오면 불안해하며 박소영만을 찾았습니다. 이준혁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박소영이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박소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해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박소영은 때로는 자신의 돈으로 이태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호두과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직접 사서 가져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수 씨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그는 박소영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가난했던 이야기, 어떻게 고생해서 아들을 의사로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혁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이준혁의 학비를 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소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이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호 선생님이 박소영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소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정호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의료인이 되라고 권해서 박소영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의 딸이 바로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태수 씨는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박소영이 박정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의 딸이 지금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선생님이 없었다면 자신은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 의대 등록금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딸이 지금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소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간호사가 아니라 자신의 은인의 딸로 말입니다. 이태수 씨의 마지막 날들은 박소영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평화로웠습니다. 운명적인 인연을 알게 된 후 이준혁은 박소영을 더욱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를 돌봐주는 간호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받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태수 씨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박소영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준혁아, 소영 씨를 꼭 행복하게 해주어라. 아버지, 그 아이는 우리 가족 같은 존재야. 약속해라. 이태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이준혁과 박소영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준혁은 박소영의 헌신적인 간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박소영은 종종 이준혁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어르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박 간호사님 덕분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준혁 역시 박소영에 대한 감정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몇 달 후, 이준혁은 박소영에게 정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소영 씨,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과장님, 저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박소영은 당황했지만 그녀 역시 이준혁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이준혁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에 박소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약혼자를 잃은 후 처음으로 다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병원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혁이 평소 신중한 성격인데 갑작스럽게 연애를 시작한 것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이준혁은 자신의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가끔 복부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소영이 알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혁은 의대 동기였던 박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박민준은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개인적으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준혁은 박민준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까봐 걱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준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준혁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준혁은 가명으로 병원에 등록하고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김준수라는 이름으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고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치료 방법은 없을까?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45세의 나이에 받은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준혁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통증 관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영에게 자신의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준혁은 며칠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박소영의 미래였습니다. 이준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병을 숨기고 박소영과 결혼한 후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에게는 1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모은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총 20억 원 정도의 재산이면 박소영이 평생 어머니 요양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급작스러운 결혼과 신랑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모든 재산을 박소영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박소영에게 프로포즈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혁은 박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당신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박소영은 이준혁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준혁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사랑이 교차했습니다. 박소영을 속이는 것은 괴로웠지만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이준혁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박소영에게는 물론 병원 동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박민준을 통해 통증 관리 치료만 받았습니다. 박소영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서울 출장이 많으시네요. 새로운 의료 장비 도입 때문에 회의가 많아졌어요. 결혼 후에는 줄일 생각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박소영의 걱정 어린 말에 이준혁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이준혁은 법무팀과 만나 재산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시겠다고요? 네, 결혼과 동시에 처리해 주세요. 보통은 일부만 이전하시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거든요. 변호사는 의아해했지만 이준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이준혁은 진실을 담은 여러 개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박소영에게 보내는 편지, 경찰에게 보내는 편지, 병원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자신의 죽음 후 박소영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박소영은 이준혁의 급작스러운 결혼 제안과 빠른 준비에 다소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좋은 사람은 빨리 잡아야 해요. 다른 남자가 소영 씨를 뺏어갈까봐 걱정돼요. 이준혁의 농담에 박소영은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박소영은 이준혁의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하고 가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이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결혼 준비랑 병원 일 때문에 좀 바쁜 것뿐이에요. 그래도 한번 제대로 검진 받아보시는 게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준혁은 박소영의 걱정을 애써 달랬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말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이준혁은 혼자서 마지막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소영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정심으로 나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마지막 사랑이 순수하기를 바랐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이준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소영 씨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당에 도착한 이준혁은 박소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준혁 씨, 오늘 정말 멋지세요. 소영 씨가 더 아름다워요. 정말 천사 같아요. 하지만 이준혁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긴장해서 그래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혁은 모든 통증을 참아가며 박소영과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서약식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준혁은 자신의 죽음이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이준혁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준혁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준혁 씨, 박소영의 절규가 피로 연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준혁은 박소영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해요, 소영 씨.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이준혁의 마지막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이준혁의 죽음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강민수 형사는 여전히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에 대한 의혹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급작스러운 결혼, 재산 이전, 그리고 신랑의 갑작스러운 죽음. 모든 것이 너무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 형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님, 저는 해강병원에서 이준혁 과장과 함께 일했던 김철수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이 과장에 대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김철수는 이준혁과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 의사였습니다. 강 형사는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형사님, 이 과장이 최근 몇 달간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다는 건가요? 평소에 병원 일에만 매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 출장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요. 김철수의 말에 따르면 이준혁은 새로운 의료 장비 도입이나 학회 참석을 이유로 서울을 자주 다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가끔 진통제를 복용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통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요즘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체중이 줄었다고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 말랐어요. 그런데 본인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 형사는 김철수의 증언을 메모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준혁 의사가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우리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데 굳이 다른 병원을 갈 이유가. 하지만 강 형사는 뭔가 단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이준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이준혁은 매주 두세 차례씩 서울행 KTX 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식사비, 교통비 등을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말 의료장비 회의만 참석한 건가? 강 형사는 이준혁이 다닌 서울의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혁이 자주 들른 카페 근처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모두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갔던 건 아닐까? 하지만 병원들의 조회를 요청해도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준혁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것입니다. 통화 기록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이준혁은 박민준이라는 사람과 자주 통화했습니다. 특히 서울 출장 전후로 통화 빈도가 높았습니다. 박민준이 누구지? 강 형사는 박민준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대 동기일까?
강 형사는 이준혁과 박민준의 학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둘 다 같은 해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동기였습니다.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군. 강 형사는 박민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민수 형사입니다. 이준혁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민준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이 무슨 사건인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강 형사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수 형사는 서울 삼성병원 근처 카페에서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박민준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지만 형사를 마주한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님, 준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선생님께서 먼저 아시는 걸 말씀해 주시죠. 이준혁 씨와 최근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으셨나요?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 의사로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박 선생님, 이준혁 씨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급사했어요. 뭐라고요?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박민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혹시 이준혁 씨가 최근에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박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환자 기밀이긴 하지만. 물론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준혁 씨는 3개월 전에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강 형사는 긴장하며 박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비밀리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나요?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혁이 말이 자기 병원에서 받으면 동료들이 알게 되고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요? 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면 동정심으로 자신을 대할까봐 걱정된다고. 강 형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어땠나요? 박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어요.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고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죠. 6개월이라고요? 네. 준혁이는 그 결과를 듣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대신 통증 관리만 하겠다고 했어요. 강 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준혁 씨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혹시 가명으로 등록했나요? 네. 김준수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모든 비용도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박민준은 계속해서 이준혁의 마지막 몇 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준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 준혁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 놀라셨나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간호사한테
자신의 병을 말했나 보다 했어요. 박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순수한 사랑을 받고 싶다고. 순수한 사랑이요? 네.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강 형사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준혁의 급작스러운 결혼, 재산 이전, 그리고 결혼식 당일의 죽음까지. 박 선생님,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박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준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강 형사는 마침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강민수 형사는 즉시 박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소영 씨,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요? 전화 너머 박소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의혹과 시선에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직접 와서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박소영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강 형사의 표정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욕에 찬 날카로운 눈빛 대신 따뜻하고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소영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요? 무슨? 남편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서울에서 알아낸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혁의 비밀 검진 말기 췌장암 진단, 그리고 박소영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한 이유까지. 박소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프셨다고요? 네, 말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 저와 결혼한 이유가? 강 형사는 박민준의 증언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준혁이 순수한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마음, 그리고 박소영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었던 마음까지. 박소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의 급작스러운 프러포즈, 서두른 결혼 준비, 평소와 다른 행동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의 창백한 얼굴까지. 준혁 씨,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박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변호사를 통해 남긴 편지들도 있습니다. 강 형사는 봉인된 편지 봉투를 박소영에게 건넸습니다. 박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영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정심으로 나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마지막 사랑이 순수하기를 바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내 마지막 걱정이었어요. 이제 그 걱정을 덜었으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박소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강 형사도 이 장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소영 씨,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해도 될까요?
박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준혁 씨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강 형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해운대 결혼식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고인 이준혁 씨는 결혼 3개월 전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이는 부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고인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실이 공개된 후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과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소영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다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해강병원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소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에게는 이런 변화된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소영은 이준혁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박소영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준혁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 그리고 그가 바랐던 자신의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2달이 지난 후 박소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장님,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박 간호사님,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는데 왜 갑자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준혁 씨가 저에게 남겨준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요. 박소영은 이준혁이 남긴 재산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부산 서구의 작은 간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기념 간병센터라는 이름의 이곳은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개소식 날 박소영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 이준혁은 마지막까지 환자와 가족을 생각한 의사였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센터 운영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의 진심 어린 간병 서비스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68세의 최영수 할아버지였는데 말기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입니다. 아, 여기 원장님이시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박소영을 보자마자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소영은 최영수 할아버지에게서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매우 담담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장님 같은 분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박소영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준혁과의 만남, 그의 죽음,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까지.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원장님을 사랑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군요. 최영수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관찰에 박소영은 놀랐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원장님,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사람 마음이 보여요. 원장님은 자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책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박소영은 이준혁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싸울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준혁 씨가 혼자 모든 걸 견뎠다고 생각하니까. 원장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하던데요. 그럼 원장님이 자책하시는 게 그분이 원하는 일일까요? 최영수 할아버지의 질문에 박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원장님께 바란 건 행복이었을 텐데 원장님이 계속 자책하시면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원장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으시면 행복해지세요. 할아버지의 말은 박소영의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박소영은 오랜만에 이준혁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 씨, 할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당신에 대한 진짜 보답이겠죠. 며칠 후 센터에 또 다른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준혁 기념 간병센터가 여기 맞나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자신을 강태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센터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대학에서 사회복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혹시 학생들이 이곳에서 실습할 수 있을까 해서요. 강태민 교수는 박소영과 센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은 강태민 교수의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박소영의 삶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민 교수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박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강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습 지도였지만 점차 박소영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네요? 센터의 간병사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소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센터에 나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박소영은 환자분들이 걱정되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바쁘게 일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준혁 생각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학생들이 돌아간 후 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남편분을 잃으신 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힘을 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박소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혼자 모든 걸 견뎠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게 준혁 씨가 바란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강 교수는 박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최영수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원장님,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원장님, 꼭 행복하세요. 며칠 후 최영수 할아버지는 박소영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강 교수가 박소영을 위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박소영이 괜찮은지 걱정되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박소영은 예전에는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제 마음도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강 교수는 박소영의 성숙해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이준혁처럼 혼자 외롭게 떠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소영의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생겼습니다. 센터 개소 6개월 후 박소영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소영 씨, 저는 김 변호사 사무소의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고인 이준혁 씨와 관련해서 만나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소영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변호사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박소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소영 씨, 이준혁 씨가 특별한 조건부 유언을 남겨두셨어요. 조건부 유언이요? 김 변호사는 이준혁이 부인이 센터를 설립해서 6개월 이상 운영하시면 공개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준혁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영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이 나의 뜻을 이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정말 기쁩니다. 편지를 읽으며 박소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에게는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박정호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나는 익명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어요. 박소영은 이준혁이 아버지의 뜻까지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장학금 기금을 이제 박소영에게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이름이 아닌 박정호 이준혁 기념교육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예요. 박소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혁이 마지막까지 이런 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영은 강 교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셨네요. 마지막까지 이런 준비를 해두시다니. 교수님,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원장님이라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강 교수의 격려에 박소영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준혁이 남긴 마지막 숙제를 잘 완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소영은 그날 밤 이준혁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준혁의 사랑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기금을 맡게 된 후 박소영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센터 운영과 함께 장학생 선발과 관리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소영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태민 교수였습니다. 그는 박소영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박소영이 바쁠 텐데 괜찮겠느냐고 걱정하자 강 교수는 오히려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학생을 선발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박소영은 강 교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소영과 강 교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 교수는
박소영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박소영도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교수가 박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이준혁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괜찮아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준혁 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강 교수는 박소영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준혁 씨를 존경해요.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장님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몇 달이 더 지난 후 박소영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혁에 대한 사랑은 평생 간직하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시간을 주시면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겠어요. 준혁 씨가 저에게 바란 것도 행복이었으니까요. 강 교수는 박소영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다리겠다고, 박소영이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이준혁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일을 맞아 박소영은 이준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태민 교수와 센터 직원들, 그리고 장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박소영은 이준혁의 묘비 앞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민수 학생이 꽃을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준혁의 정신이 이렇게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강 교수가 박소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고,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에서 조촐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준혁을 기리고 지난 1년간의 센터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박소영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총 50분의 환자분들을 돌봤고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혁 씨의 마지막 선물 덕분입니다. 참석자들은 박소영의 보고를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 교수가 박소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네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강 교수는 박소영에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센터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말입니다. 박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준혁 씨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날 밤 박소영은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준혁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을 찾았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희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바랐던 박소영의 행복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년 후 이준혁 기념 간병센터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호스피스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소영은 강태민 교수와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센터 운영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에게는 이준혁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강태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이준혁 기념 교육기금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5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민수는 의대를 졸업하고 센터에서 자원봉사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75세의 이태순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입니다. 아이고, 원장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박소영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15년 전에 이준혁이라는 의사에게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 의사가 밤새 수술해서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센터를 만든 분이라니 정말 운명 같아요. 박소영은 세상이 정말 좁고 인연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영은 강태민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강태민은 정말 신기한 인연이라며 이준혁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준혁이 아버지 박정호의 은혜를 받아 의사가 되었고 그 이준혁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이 박소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소영은 혼자 이준혁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박소영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이준혁이 박소영에게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준혁의 마지막 사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이준혁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의 뜻을 이어가는 삶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